제가 태백은 사실 정말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요, SNS나 그런 세상에 나오는 많은 그런 매체들을 여과 없이 우리가 손가락 하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저는 그게 참 저에게는 많은 우울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다들 어디 가서 비싼 음식 먹고 뭐 서울에 어디 강남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다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학업 계획 가지고 공부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왜 나는 여기 태어났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소득 격차를 넘어서 지역 격차, 교육 격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8년 전에 태백에 왔을 때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겪어본 친구가 손 안 들어도 돼요. 분명히 이곳에 있을 거예요. 어머님 중에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대치동, 그리고 EBS 교육방송, 강남대성학원 세 군데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얼마를 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쉬었어요. 하루 고마워요. 하루 쉬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고마워요. 저는 1년 동안 3일에서 5일을 쉬었어요. 그게 설, 추석, 그리고 또 언제게요? 아니, 생일? 신호. 맞습니다. 빙고. 우와, 어떻게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제가 수능 특강을 다니는데 하루 안 쉬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그 수능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왔는데 정말 수능날 오후까지 쉽니다. 그리고 열심히 문제 풀어서 저녁에 해설 강의 촬영을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정말 달리고 또 달렸어요. 1등 해보고 싶어서 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저녁 늦게 EBS 방송국 분장실에 가서 이 얼굴을 또 바꿔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분장을 하려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혹시 여러분 분장실 TV나 그런 화면에서 보신 적 있어요? 분장실 거울에 뭐가 있어요? 전구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동글동글한 전구. 그게 정말 얼굴이 예뻐 보이거든요. 셀카 구역입니다. 거기가 셀카존이에요. 딱 앉아서 메이크업을 봤는데 갑자기 그 전등불 하나하나 전구가 제 피부로 와닿더니 너무 뜨겁고 저를 녹여서 죽여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발이 막 떨리면서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강의도 못할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그야말로 오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앉은 채로 맞은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1등이 하고 싶었고 최고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고 제가 목표했던 것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거의 365일을 차 안에서 김밥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데 한번 몸에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학생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만날 때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일을 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열심히 다시 찾아야 되는 시점에 제가 이렇게 태백시에 강연을 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강당처럼 된 무대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대기실이 어찌나 넓고 좋던지 잊을 수 없어서 그 장소가 기억이 났는데 태백으로 들어오는 구도로로 저는 왔어요. 그때 터널로 오지 않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음악 소리를 듣고 그때 공기가 뺨에 내려왔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투. 야, 이건 정말 찐 오투다. 그래서 온 몸으로 그 공기를 맞았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건 한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고 수능 다가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증상이 10명 중에 2명씩 와요. 요즘 그래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 수험생활을 하는 거 동의하시죠?
아마 저랑 비슷한 정치의 상황을 겪어서 집으로 갔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태백은 선택받은 도시입니다. 이 공기를 맞으면서 제가 뭘 했냐면 이 검지손가락을 코 앞에다 댔어요. 한번 대보실래요? 잠도 깨게? 네. 뭐가 느껴져요? 손가락? 솜털? 숨결. 맞습니다. 숨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숨쉬기가 힘들고 갑갑할 땐요. 요렇게 코 앞에 손을 대고 숨을 쉽니다. 아, 나 괜찮아. 나 살아있잖아. 여러분은 이렇게 오투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정확한 입시 전략이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한테 개개별로 주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입 꽉 깨물고 결승전까지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여기 깔리고 깔린 게 대한민국에서 산소가 가장 풍부한 도시다. 나 잘 살아있다. 머리도 훨씬 잘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EBS 영어 강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EBS 영어 강사 이후에 타이틀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열쇠 목걸이. 열쇠 목걸이? 응. 네, 저는 얼마 전까지 기호 2번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어요. 오늘 제가 드리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시죠? 지금 제가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선생님 총선 나가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 제가 책으로 쓰고 있는데요. 책은 안 사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태백에서 좀 멀어요. 그리고 저도 상당히 행운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 영천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대구 옆에 포항 지나가다가 쓱 지나가는 도시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감사하냐면요. 눈 감고 아무 버스나 타잖아요. 집에 갈 확률이 50%입니다. 버스 노선이 시내버스가 1번하고 2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선택받은 도시에서 태어났었고 도시에서 5일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복 입고 학교 마치고 쩔레쩔레 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하세요 하면 먹을 게 입안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생 많지 하면서 입에 넣어주십니다. 네, 그런 행복한 도시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요즘은 여러분 집에 문 다 어떻게 열어요? 뜨르르르르르 똥똥똥똥 삑 찰칵. 혹은 좀 멋있는 집 최근에 지은 집들은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릴 때는 열쇠를 제가 목에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현관문에 열쇠를 딱 꽂고 돌리면 문이 열리고 세상에 그런 게 있었어? 신기하시죠? 네,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집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에 열쇠를 이렇게 걸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열쇠 목걸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요, 또 옛날 문물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 조그마한 밥상에 여러분 미니 모기장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올려놓는 거 뭔지 아세요? 그게 파리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올려놓는 건데 그걸 딱 열어보면은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콩자반, 그 다음에 뭐 김 이런 것들 반찬 몇 가지 올려놓고 기분 좋으신 날 아빠한테 이제 용돈 받으신 날은 소세지 하나 딱 올려주십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밥을 퍼서 대충 먹고 나서 집에 있는 새우깡 한 봉지를 딱 들고 야심차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모래밭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중간중간에 까먹으려고 새우깡을 어디 계단 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누가 이렇게 발로 찼는지 집에 올 때쯤에는 모래 반, 새우깡 반 그게 먹고 있더라고요. 제 뱃속 어딘가에 모래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제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책입니다. 여러분 생기부에 꼭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책입니다. 독서 활동.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런데 그 적을 게 교과서밖에 없으면 안 되겠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어머니 직업이 방문 판매하면서 책을 파셨어요. 전집을. 네, 요즘 말하는 그 영업사원. 그러면 책 중에 어느 한 부분이 파손이 되거나 빠지면 그 책은 판매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런 게 다 우리 집에 다 한쪽 벽이 다 책장이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서 계속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중학교에 예비 소집을 갔는데 전혀 모르는 영어를 공부해서 오래요. 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거든요. 그 나이를 또 계산하고 막 어디 위키 이런 데 찾지 마시고요. 아주 옛날 제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ABCD를 시험을 본다. 틀리면 야단 맞는다. 그래서 길을 쓰고 A, B, C, D, E, F, G 이거를 대소문자를 다 외워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지도 않았고 경북 영천의 어학원은 언감생심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동시통역도 하고 영어 강사가 됐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께서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학교가 해마다 시에서 주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를 늘 1등 했던 학교인데 올해도 선수들을 뽑아야 된다. 자, 1번부터 본문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읽거라. 그래서 9번이었거든요. 제 순서가 왔어요. 한 문장 딱 읽었더니 첫 마디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냥 회사 다니시는데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니요? 글쎄요, 생각해보니까 집에 팝송 LP판이 한쪽 벽에 또 가득 있었어요. 책하고 음악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팝송을 많이 듣고 뜻도 모르고 막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도 모르고 문법 비동사가 뭐예요? 그냥 ABCD 떼고 왔어요. 그런 저를 그 당시 저의 영어 선생님께서, 의사님께서 집에다 불러다 놓고 짜장면 시켜주고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여가면서 아직 출산한 지 100일밖에 안 되신 분이 저를 그렇게 집에서까지 불러가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저는 가을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러면 뭔가 해피엔딩 같잖아요. 제 스스로로 돌아봤을 때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외우고 암기로 어떻게 연기력으로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문법 몰라요. 단어도 몰라요. 독해 속도도 너무 느려요. 입만 살아있는 거 말고는 영어 잘 못하는데 친구들은 나를 다 영어 너무 잘하는 아이로 알고 있으니까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는 EBS에 있는 영어 강의, KBS의 새벽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해서 등굣길에 듣기 시작합니다. 공급 마련을 위해서 학교 스쿨버스 패스권을 전문용어로 삥땅 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몰래 뒤로 넣고 그 대신 등하교를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어 다닌 겁니다.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게 저의 아침형 인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그죠? 의도는 상당히 혼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고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전 지구력이 좋았습니다. 엉덩이 힘이 좋았어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꿈은 뭐가 됐을까요? 예, 영어 강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IMF가 터지고요. 주변에 하나 둘씩 이사를 가거나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거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또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그때는 교사였어요. 그래서
교대의 커트라인이 서울대만큼 높았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가까운 사범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를 들어갔고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또 쫄딱 망하셨어요. 하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거 해보시다가 그냥 싹 다 집에 넘어왔습니다. 임용고시 공부를 못했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저녁에는 학원 강의하고 주말에는 아이들 파닉스 과외를 하고 평일 낮에는 열심히 학점 채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임용고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쌈짓돈을 모아서 나는 서울로 가서 크게 놀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정말 과외비 모아가지고 딱 현금 100만 원을 들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월 26만 원짜리 여학생 고시원에 덜컥 들어갑니다. 겁도 없었죠. 돈을 아껴야 되니까 차비랑 밥값 두 끼 포함 하루에 5천 원을 가지고 삽니다. 서울대 입구에서 신림역까지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지하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4개월을 미친 듯이 일을 했고 공부를 했고 고려도 대학원에 1등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를 예뻐하신 덕분에 연구조교로 그것도 석사 첫 학기에 연구조교를 맡으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나 이제 열심히 좀 강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육동으로 갑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강의 평가와 재등록률이 원장실에 가면 그래프로 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등급만큼 몇 등 이렇게 나옵니다. 1등부터 그래프로 매일 바뀝니다. 1등 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실에 들어온 학생보다 제가 먼저 문 앞에 서 있었고 유인물 같은 것들 저는 절대 앞에서 뒤로 나누자고 뿌린 적이 없어요. 문 앞에서 손에 직접 쥐어줬어요. 이거 오늘 숙제야. 이거 오늘 할 거야. 이거 오늘 요약본이야. 이거 오늘 통신문이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씩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렇게 3달이 넘게 열심히 했고 목동에서 1등하고 저는 강남과 덴시로 또 갑니다. 그리고 2011년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 ABS 강사 공개 채용 오디션. 역시 168명 중에 7명 중에 1명으로 제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첫 목표인 ABS 강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5년이 흐른 뒤에 저의 두 번째 목표였던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의 DJ로 2년여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와, 쟤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독학을 하고 공교육의 힘만으로 저런 자리에 올라갔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솔직히 많이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왜냐? 떡볶이를 먹을 때 쿨하게 순대랑 튀김을 떡튀순을 다 먹을 수 있거든. 돈 걱정 안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하게 살고 있던 제 삶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요. 아무렇지 않게 동네에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신호대기를 하는데 간판에 이런 간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초등이에요. 초등 의대. 그리고 의치 한수관 이런 단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 자가 잘 안 보이시죠? 무슨 영어, 무슨 수학, 1대1 매스가 곧 수학이죠. 뭐 영어 건물이 학원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장실에서 느꼈던 그 낯이 따가움,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불편함이 계속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금의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우리나라에 받은 것만 많고 내가 이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BS에서 무료 강의, 좋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물론 제가 열심히 기여한 바는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저는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잠 못 이루다가 에라 모르겠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것을 쫙 정책 계획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정부 여당에다가 이메일을 씁니다. 법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보셨겠지. 그런데 3주 뒤에 전화가 옵니다. 국민의힘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회의 들어가고 면접을 보고 갑자기 경기도 오산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인생의 목표는요, 나이 40이 되어서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국가의 이 공교육에서 받은 걸 우리 후배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돌려주자.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 환경,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어느 응? 제가 어느새 경쟁 없는 세상, 또 안에 어떻게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 또 평화로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 아직 한 가지가 안 나왔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녀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답들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오늘 우리 진학 진로 특강인데 입시인데 왜 저런 걸 질문을 하지?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생기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녹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는 역으로 말하면 당신은 어떤 세상을 네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은 그걸 봐요. 여러분의 생기부에서. 이 사람은 우리 학교를 나온 다음에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고민은 꼭 시간 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핸드폰 싹 엎어두시고 해봐야 될 고민이에요. 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가? 라고 하면은 사실은 1순위는 그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뭐야? 라고요. 정의로운 세상요?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너무 영어를 안 하면 영어 선생님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능 핵심 표현들을 좀 넣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몸 풀어야 되니까 쉬운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시작. Everything should be equal. 모든 것은 다 평등, 동등해야 한다, 뭐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Everything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distributed, 이게 뭘까요?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게 동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동등해요. 뭔가 사회적 정의 같죠? 근데 이게 우리의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면 과연 정의로울까요? 어떤 친구들은 맞아요. 경쟁이 없는 사회가 좋다. 평등하고 좋은 세상이다.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두가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평균값에 똑같은 책에 있는 글자를 읽으면서 똑같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똑같은 데스크에서 전체 양을 n분의 1 한 양만큼만 처리를 하고 월급을 똑같이 분배받아야 되겠죠. 이런 세상의 맹점은 뭘까요?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코에 손가락 갖다 대면서 나 잘 살아있는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명? 나 열심히 한번 진짜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보고 싶고 나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과연 이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교학점제 아시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사실 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다 뭐다?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 우리의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처럼 균등, 분배, 평등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라는 답을 우리는 얻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hat?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지지 갑자기? 밑에를 보면서 뭐야 이 단어 하신 거죠 방금. 네, 같이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at we want are just hierarchies of competence. 여기서 just는요, 뭐 단지, 딱 이런 뜻이 아니라 정의, 그렇죠, 정의. 그러면 hierarchy인데 지금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y를 i로 고치고 es, 그 영어는 뭐예요? hierarchy라고 하는 것은 서열입니다. 서열. 좀 무서운 단어죠. 그죠? 그리고 of competence. competence라는 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생기부에서. 이게 뭐냐? 사전적 의미가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요. 바로 역량입니다. 아, 이 단어 맞아. 우리 생기부에 이거 많이 들어가. 그지?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뭐냐? 그야말로 나 열심히 공부했잖아. 혹은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했잖아. 그러면 나의 그러한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정하게 매겨달라는 거예요, 등수를.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사실은 진짜 정의로운 교육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열? 야, 그럼 뭐 등급 내고 점수 내는 거면 야, 정시 100%로 대학 가야지. 이게 제일 공정해. 수시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는 그런 댓글을 보면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파요. 자, 여러분. 물론 보세요. 정시 100%가 가장 정의롭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지 않냐면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는요. 수감각이 뛰어나고 B라고 하는 친구는요. 독서 광이에요. C라고 하는 친구는요. 주변의 친구들이 고민이 있는 거를 못 참아요.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D라고 하는 친구는요. 미술을 잘해요. E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직 나는 나의 진로를 잘 못 잡았어. 근데 나는 우리 반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잖아. 이런 프로젝트에는 이 친구와 저 친구가 같이 하면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가 눈에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딱 어떤 학과로 규정짓는 그런 진로는 적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재능, 탤런트, 역량이 분명히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다 똑같이 수능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학교를 차곡차곡 순서대로 배정한다? 그게 과연 정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정시 100%만으로 가자. 그게 공정하다? 가장 태보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어떤 직업군에서 다양하게 또 만나서 동창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한 직업에 맞는 인재들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시가 아닌 무엇이 생긴 건가요? 수시에서도 무엇?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생긴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혼란과 파탄으로 이끌려고 생긴 게 아닙니다. 네, 정말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열심히 생각해서 나온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날카롭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시 100%가 이것이 정의로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 대학에서는 뭐다? 이 역량의 서열 구조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어때요?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역량들. 다시 말하면 영어 문장으로 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There are thousands of hierarchies.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게 줄 세우는 이 판단 기준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아요. 아까 내가 한 친구들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육부에서는
몇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네, 역량 있는 인재의 조건, 즉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인 건데 우선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 뽑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습을 할 때 그만큼의 어떤 역량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실 2번은 설명 필요해요? 성실성은 어디 가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체성입니다. 이 주체성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지 아세요? 지금이 AI 시대의 초입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인공지능이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간단한 수능 문제 내면요. 귀신같이 잘 풀어요. 큰일 났네. 그럼 난 이제 뭐 해먹고 살지라는 그런 위협감이 들어요. 사실 지금 그런 세상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AI가 해줄 수 없는 걸 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 만들 AI 만드는 거 그렇지. 그럼 AI보다 AI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나의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주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답 잘했어요. 그러면 지능은 영어로 뭐예요? intelligence.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성은 뭐예요? 영어로? conscientiousness라고 합니다. 네. conscious, 우리 양심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주체성은 영어로 뭐예요? identity. 여러분, 주체성? identity? 여러분이 알고 있는 identity의 뜻은 뭐죠? 원래? 자아를 인식하는 것. 메타인지. 맞아요. AI 시대의 핵심 역량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기부에 이게 녹아 들어가면 대학에서 이게 쫙 보이면 이 친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인재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의 생기부에 어떤 판단 기준으로 모아놨는지 보면 지능은요. 학업 역량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성실성은요. 학업 태도 그리고 역량에도 이 평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체성은요. 진로 역량과 또 공동체 역량.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여러분의 과목별 세특에 어떤 식으로 순서가 들어가야 되는지요. 우선 평소에 어떤 과목에 내가 주체성,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냐라는 거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내가 이미 갖고 살고 있는데 어떤 수업에 어떤 주제를 내가 봤어. 이거 나 궁금한데 라고 주체적으로 질문을 내가 던져. 선생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던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탐구 활동을 내가 한 학기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탐구 주제를 내가 설정을 해. 그거를 계획대로 실행해.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결과가 나만 갖고 만족하는 결과가 아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도움이 되게끔 해야 돼요. 우리 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쫙 잘 플러스 500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1등 세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시작부터 지금까지 쫙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기부 이 학종은요 정말 공정한 시스템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 정보가 근데 서울하고 여기하고 정보가 달라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전문가들 1대1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우린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게 입시할 수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자 여러분 시험, 성적 이걸 정시 100%로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지방 사정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자랐고 나라는 애가 이 수능 말고도 학업 성적 말고도 얼마나 내가 장점이 많은데 나 안 뽑으면 니들이 손해야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이 속사정을 정시만으로는 절대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학종은요 오롯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 돼요. 선생님한테 써주세요를 기대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요 정말 잘 써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본인에게도 좋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쓸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는 무엇을 궁금해하는 친구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친구인지 선뜻 바로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탐구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선생님한테 밝혀야 돼요. 그 정도의 준체성과 부지런함은 있어야지 대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평소에? 이것저것 읽을 거리들을 많이 읽어놓으면 궁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이 세특에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게 따로 항목으로 있었지만 어차피 녹아낼 거니까 그걸 나중에 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기부는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창구예요. 잘 쓰셔야 대학을 잘 가고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어떻게 한번 잘 써볼까요? 이따가 컨설팅 받으실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실 거라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 오늘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기부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나 주어.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영어예요. 같이 읽어보자. 자, 시작! Who are you going to be? Who are you gonna be?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메타인식. 나에 대한 주체성, 자아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 정보를 대충 찾지 마. 대학마다 입시 요강을 좀 찾아보세요. 절실하게 찾아야 돼요. 오늘도 1대1 컨설팅 모시기 어려운 분들 다 왔잖아요. 귀찮게 하세요. 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귀찮게 하세요. 절실하게 정보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강당문을 나서는 순간 뭘 하느냐? 어금니 꽉 깨무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는 이걸 손가락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한테 혹시 삿대질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요. 제가 선거하면서 많이 당해봐서 네, 상처받지 않아요. 이제 익숙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욕 많이 먹었거든. 괜찮아요? 근데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자, 손 꺼내고 괜찮다니까. 빨리 이렇게 딱 찜해봐요. 저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우리 탓해. 이 대한민국의 헬조선 부정적으로 막 삿대질을 해. 누군가를 향해서. 저는 허공에 할게요. 네. 정말 무섭죠, 갑자기? 그러면 보세요. 삿대질을 한 손가락은 몇 개? 남을 탓하는 손가락은 몇 개? 한 개. 요거는 이렇게 굽혀져 있으니까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 그럼 나머지 중지, 약지, 새끼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네, 나머지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외부 환경을 탓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기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쵸, 나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는 만큼이 곧 결과가 된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남은 강연과 컨설팅 환상적으로 원하는 정보 마음껏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